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웨슬레의 성화론과 미국 칼빈주의를 다루는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미국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는 왜 독일 신학자 리츠를 분석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벤자민 워필드는 2차 대각성 운동 때에 혜성같이 등장한 찰스 피니의 신학을 공박할 목적으로 퍼펙셔니즘, 완전주의를 분석하는 일련의 글을 작성하였고, 워필드가 죽은 지 10년쯤 뒤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첫 번째로 볼륨 1에서는 주로 알브레히트 리첼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알브레히트 리첼과 그의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된 그 사상을 타켓으로 해서 철저히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Christian Perfection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이 단어는 바로 존 웨슬리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찰스 피니가 오버린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마한과 함께 분석했던 두 가지 책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의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지금도 이 책은 현대 영어로 정리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출판사에서 지금도 왕성하게 출판하고 보급하고 있고, 2006년에는 우리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불가능한 그러나 가능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기까지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가 시작이 될 때에 태어나서 알브레히트 리첼에 비해서도 훨씬 연대가 앞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비비 와필드가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그리고 비비 와필드가 와필드보다 약 한 세대 정도 앞섰던 찰스 피니를 분석을 할 때 웨슬레를 다루기보다는 이 알브레히트 리첼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배경, 왜 와필드는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찰스 피니의 오벌린 신학교, 오벌린 완전주의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찰스 피니를 그대로 직격하지 않고, 혹은 그 뿌리로 볼 수 있는 존 웨슬리를 다루지 않고 알브레히트 리첼을 다루었는가에 대한 이 시대적 흐름, 그리고 더 넓게 미국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가를 워필드가 리첼을 다루고 있는 그 저술의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리첼을 고전적 자유주의 완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독일 자유주의가 무언가, 그 실체가 무언가, 어떠한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우리는 그 맥락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시작한 사람은 어떤 원리로 오늘날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상의 근본 원리들을 형성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왜 효과적이었는가? 어떻게 그것이 독일 신학의 근본 뿌리가 되고 벤자민 워필드가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그랜츠와 로저 올슨이 쓰고 1997년에 한글로 번역이 된 20세기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대표적이고 가장 일반화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신학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제1장 계몽주의를 다루고 제2장에서 칸트로부터 알브레히트 리첼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탠리 그랜츠와 로저 올슨이 자유주의가 뭔가, 알브레히트 리첼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을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둘러싸고 있고 그 내용을 다루기 위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 뒤에 부제로 붙은 어떤 핵심보다도 왜 칸트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시간적으로 위에 있어서 칸트, 헤겔, 슐레르마허, 리첼, 그러니까 칸트와 헤겔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신학으로 들어와서 슐레르마허를 다루고 리첼을 다룸으로써 독일 신학을 다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일 신학을
알기 위해서는 칸트 철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슐레일마허와 리츠 신학의 핵심 내용을 누가 규정해 주는 거냐면 칸트가 규정해 주고 헤겔이 발전시켜서 그것이 신학화된 것이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슐레일마허를 알고 싶고 리츠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슐레일마허를 직접 다루거나 리츠를 직접 다루면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칸트를 알고 칸트를 이해하면 슐레일마허는 쉽고 리츠도 쉽다. 근데 여기에서 왜 칸트냐라고 할 때에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뭐냐? 독일의 입장에서 계몽주의가 뭐냐? 전체 사상의 세계에서 계몽주의가 무엇냐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수백 개로 쪼개지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로 근대를 맞이하고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제외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이 독일에서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이런 주장을 했다가 아니라 그 칸트의 사상과 원리를 독일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사상세계의 중심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슐레일마허라고 하는 그 사람의 패러다임 속에서 상당히 주류 신학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독일은 그렇게 했다.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칸트와 헤겔과 여러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할 때의 이 계몽주의는 뭐냐? 독일 사람들에게 계몽주의는 뭐냐? 고전주의적 균형의 파괴. 여기서 고전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중세입니다. 근데 중세는 독일에게 악몽과 같은 세대예요. 프로이센 왕가를 중심으로 하여 구질서를 파괴하자. 무엇을 부시고 어떻게 건설할지는 누가 가르쳐 주느냐? 철학자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철학은 계몽을 추구하고 계몽된 자이기 때문에. 그럼 일반 백성들은 철학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신학은 철학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것이 계몽주의의 내용이 무엇든 간에 계몽주의 철학을 통해서 독일이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계몽주의는 또 독일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독일이 받아들인 겁니다. 독일 이외의 나라에서 발전된 인문주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일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 제일 주목할 사람이 칸트인 겁니다. 칸트의 작업을 받아들여서 헤겔이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관념론이 칸트로부터 시작해서 헤겔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거를 신학으로 받아들인 것이 슐레일마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칸트는 지금의 독일 땅에 발을 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퀘닉스베르그. 어디서 죽었습니까? 퀘닉스베르그. 지금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지금의 러시아 땅 칼레닌그라드입니다. 지금 독일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땅도 칸트는 밟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브란덴부르그 백작령에서 보낸 독일 기사들이 세운 기사단령,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이센 공국이 되고 브란덴부르크와 합쳐져서 프로이센 왕국, 독일 왕국이 된 그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저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독일에서 건너가고 멸절시켰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소수의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합쳐져서 독일 기사단령이 만들어진 뒤에 독일을 향하여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폴란드 지역의 슬라브족을 끌어안고, 그러니까 슐레지아, 보헤미아 이쪽 나라들도 계속 점령하여 오스트리아까지도 하나로 통일을 한 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독일이라고 하는 민족 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때 결정적으로 정신세계에서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 칸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701년에 프로이센 왕국이 성립이 되는데 1807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에게 철저하게 패배함으로 프랑스의 속국이 되어서 프랑스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지배를 받음으로써 독일인들에게 민족주의의 자각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이때까지는 칸트 시대만 해도 칸트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평생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독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예요. 그때 독일이라는 용어를 쓰고 독일이라는 민족을 지칭을 할 때에 독일인들 자신도 무엇이 독일인지,
누가 독일 사람인지 크게 보면 일설에 의하면 300개 정도의 나라로 쪼개져서 각각의 법이 다르고 세금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른 300개. 그런데 그들은 독일이다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독일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칸트는 철학을 하는 이유가 우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게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일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정신적 통일이 우선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에 따르지 아니하니까 생각만이라도 먼저 통일하자. 그러면 이 생각을 통일할 수 있는 통일된 사고방식, 통일된 철학을 먼저 이루자. 그것을 좋은 말로 독일 관념론 대계, 큰 계획, 큰 구상이다. 하나의 독일 관념론을 만들면, 즉 생각만이라도 철학만이라도 하나가 되면 물리적 충돌 없이 통일되는 일이 좀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독특한 독일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에 평생을 투자한 사람이 칸트인 겁니다. 프랑스로부터의 해방자로서 프로이센에게 역할을 요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프로이센밖에 없다. 1818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관세동맹, 관세를 하나로 통일하자. 지금 시대로 말하면 39개의 나라가 FTA를 체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거로운 관세들을 폐지하면서 독일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요구사항이 되고 구체적인 비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통일은 1862년에 관세동맹을 맺은 지 적어도 50년이 지난 뒤에 비스마르크가 철혈정책을 추진하였죠. 그러니까 프로이센 군대를 중심으로 하여 대략 9에서 10년에 걸친 통일전쟁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제국을 제외한 독일 통일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놓고 보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동프로이센에서 시작을 하고 브란덴부르크, 백장령과 합쳐져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왕국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폴란드 지역인 이 중간의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해서 이 브란덴부르크 백장령과 연결을 하고 또 남진을 해서 이쪽 지역을 다 통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300개로 쪼개져 있었고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언어들과 문화와 법률 체계들로 대단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그래서 신앙을 통일하고 문화를 통일하고 법률 체계를 통일하는 작업이 이 프로이센으로부터 시작한 제국의 숙제였던 겁니다. 신학과 신앙의 통일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철학에서 칸트의 철학을 이용해서 철학을 통일하고 신학자 중에서는 슐라일마허를 끌어들여서 철학과 신학의 통일을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독일 신앙과 독일 종교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통치 그룹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헤겔은 비르템 공국에서 태어났으나 프로이센 왕국 사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국적이 바뀐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베를린 대학교 교수고 베를린 대학교 총장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다면 이 사람은 비르템베르크 공국의 회복과 독립과 부활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발전할 것인가에 관하여 정신세계, 철학을 다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르템베르크 애국자가 아니라 독일 애국자입니다. 이러한 지적 흐름 속에 슐라일마허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슐라일마허가 등장할 때에 전체 분위기는 독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서 종교인의 신학인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이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버지가 개혁파 출신이다. 프로이센 군목 출신이다. 할레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젬너라는 합리주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합리주의적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낭만파 학자들과 문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종교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종교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신학은 지금 잘못했다, 그거 다 때려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 체계로 가야 되느냐 할 때 종교론, 신학론에서 종교는 본질이 인간의 체험이며 감정이다. 감정의 문제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리와 신앙 고백은 잘못된 거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학 체계, 그건 과거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만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느끼는 체험과 감정에 의하여 내가 더 희망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다.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하고? 그거는 철학이 하는 거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주체로서의 인간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도 내가 내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면 그게 하나님이니까 외부에서 무슨 학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것이 철학이 말하는, 계몽주의 철학이 제시해주는 어떤 원리로서의 하나님이고, 그 원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어떻게 체험이 되느냐 하는 게 이게 본질적인 것이니까 생각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리첼이라는 사람이 이 자유주의 신학 체계를 더 완성을 했던 겁니다. 1852년부터 조직신학을 강의했습니다. 19세기 중반입니다. 그리고 1889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슐라엘 마하서부터 어려운 단어가 독일 개신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터파인지 칼빈파인지 경건파인지 혹은 이것들이 조합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위키백과의 이 항목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이겁니다. 신앙은 사실에서 오지 않고 가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리첼 사상의 근본을 지적해 준 겁니다. 쉬운 말로 옮기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사실에서 온 게 아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성경에서 어떤 가르침을 발견하여 그렇게 주장할 때 그 주장은 사실에서 온 것이 아니다. 좋다, 훌륭하다, 우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하여 가치를 추구하는 판단이다. 사실 판단이 아니다. 여기에서 진실이냐 진짜냐라고 묻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서 온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믿은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믿지 아니했을 때보다도 어떤 유효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는 공동체의 공적인 이타적인 이익이 도모되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는 의미가 없다. 그건 버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공동체라고 표현한 이것은 이 시대의 독일 신학자들이 쓰는 공동체는 국가입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기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의미가 없다. 기독론에서 칼빈파는 인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과 신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이 교류하지 않는다. 즉, 인성은 계속해서 인성으로 남아있고 신성은 신성으로 남아있는데 인격이라는 차원에서 그 인성의 약한 부분을 신성이 보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완전성에 부합하도록 한다.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이라면 루터파는 속성 차원에서 서로 교류한다. 즉 교류한다는 거니까 신성과 인성이 신성의 속성들을 인성에게 준다. 그런 대표적인 게 무한이에요. 신성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속성을 인성의 그 육체에 부여하여 그 육체도 무한해지는 거예요. 칼빈파는 계속해서 루터파의 속성교류 이론은 범신론이나 물신 숭배로 갈 수가 있다. 경계를 하는데 루터파에서는
칼빈파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독일 신학이 통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슐레일마허가 1821년에 중요한 획기적인 서적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1854년에 태어났죠. 종교개혁 시대에 독일보다는 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적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위그노 교도들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에 의하여 독일 이쪽 지역에 칼빈파 종교개혁 진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슐레일마허가 등장을 할 때에는 독일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가 20대에 접어들 때에 독일 제국이 형성이 되고 독일이 매우 강력해져서 오스트리아 제국을 위협하고 유럽을 압도하는 나폴레옹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71년 보불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의 핵심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발전의 기운, 기세가 이미 사상계에서 칸트에 의하여 그리고 종교에서는 슐레일마허에 의하여 자유주의라고 하는 획기적인 당대로서는 기존 전통을 격렬히 파괴하는 파괴력을 가진 신학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밀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 네덜란드는 상당히 심각하게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도 결국 독일에서 형성된 이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 싸우는데 한평생을 걸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찰스 하찌는 1851년에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무르익은 슐레일마허의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찰스 하찌도 그 아들 알렉산더 하찌도 그리고 그 뒤에 벤자민 워필드의 신학도 독일 자유주의와 맞서 싸우는 거죠. 자, 찰스 하찌를 봅시다. 1851년에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이 된 뒤 10년 뒤에 미국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연대하고 한번 맞춰봅시다. 칸트가 1804년에 죽었어요. 게오르크 헤겔이 1831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이에 독일 관념론이 완성이 된 겁니다. 가난한 나라고 4분 오열되었던 나라가 하나의 통일제국을 건설하고 통일된 신념으로 나갈 때 그들이 제시한 독일 철학, 독일 신학이 얼마나 미국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쪼개지고 분열되고 있어요. 신학자는 원리를 들여다보고 저 신학의 원리가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성경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들여다보지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독일에 대한 어떤 관념, 이미지는 신학자들이 들여다본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찰스 하찌는 신학은 학교에서 프란시스 듀레틴의 변증신학 강요를 가르치고 1870년 이후에는 그가 저술한 조직신학 책을 교과서로 이용했다. 근데 맨 밑에 보면 프리드리히 슐레일마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신비주의, 이성주의, 의식주의에 함몰된 장로교를 개혁하기 위하여 미국 장로교회가 슐레일마허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찰스 하찌는 어떻게 한 거냐? 17세기 개혁주의 신앙의 표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장로교 신학은 그 맥락을 타고 왔으니 원뿌리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s를 얘기한 사람이 찰스 하찌고 그거를 계승한 것이 그의 아들이고 그거를 계승한 것이 벤자민 워필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벤자민 워필드가 리츠를 공박을 한 것은 리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는 장로교가 원래 나온 그 뿌리, 개혁주의에 상반되며 개혁주의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만든 새로운 종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리칠이 등장하여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믿으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말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벤자민 워필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